오늘은 우리 결산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하루 종일 좀 쭉 봅시다. 자, 그럼 이 결산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회계상의 결산이에요. 회계상의 결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인 광고를 보실 때에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적혀 있는 회사에 적혀 있는 곳에서 결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회계 결산이 아니에요. 법인 결산이기 때문에 그 결산 가능하다라고 하셨다가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상의 법인세와 법인세 신고하려고 하는 법인세하고 느낌이 틀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법인세법상의 결산인데, 근데 법인세법상의 결산을 하려고 그러면 회계상의 결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결산은 그 회계상의 결산이다, 회계 기준상의 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이 결산은 우리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게 결산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시산표라는 곳에 장부에 기록이 다 되죠. 입력하자마자 차별만 써도 바로 반영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제가 쓸 때 보면 한쪽만 써서 차익이 발생하면서도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럼 결산을 하기 전에 시산표를 뭐라고 하냐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표현을 해요. 수정 전 시산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우리가 결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장부에 분계를 하니까 수정 분계가 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분계를 해서 뭐 자산 부채 측정이라든지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 같은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미결산 항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남아 있는 걸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는 그 기준이 기말 수정 분계, 지금 결산하는 게 들어간 반영된 거냐 반영 안 된 거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 수정 분계하는 내용들은 자, 첫 번째가 우리 자산 부채의 정확한 측정을 할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정가치로 보여줘야 될 거는 공정가치로 보여줄 거고, 그리고 뭐 기준환율로 보여줘야 될 거는 기준환율로 우리 자산이든 부채든 뭐 대여금이든 차입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외상매입금이든 이런 금액들을 우리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고, 자, 그리고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을 할 거예요. 이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은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끼리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거나 받거나 뭔가 일이 발생해야지, 사건이 발생해야지 회계상의 거래인지 들여다봤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 회계는 발생주의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회계 처리 안 했고, 그리고 그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원가도 비용 인식 안 했고, 우리가 돈 빌려 왔으면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도 인식하지 않았고, 물건 보험료 같은 거 납부했을 때도 뭐 1년치를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죠. 그걸 근데 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처리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외부 이해관계자는 정리된 이후에 우리가 만든 재무제표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해서 뭐 내일 볼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다가 기말에 수정 분계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결론으로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는 게 미결산 항목을 제거할 거예요. 우리가 미결산 항목이라고 공부한 게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과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계정 과목이죠. 그럼 이때 가지급금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의미의 가지급금인 거예요. 대표이사 대여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이사 대여금 성격의 가지급금은 장부에 남겨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서로 성격이 틀린 가지급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우리가 기말 수정분계로 할 건데, 자, 우리는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수동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기말 직접 수정분계를 하는 거고, 자동결산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자동결산이죠. 그럼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는 얘는 우리 장부상의 모든 기록을 불러오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의 모든 기록을 다 불러온다는 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기준에 입력한 거 하고, 그리고 수동결산 한 항목들도 전부 다 같이 불러와진 상태에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결산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결산 한 내용이 반영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들어가지 않은 걸 쓰게 되면 값이 틀리게 되거나 이중으로 부과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결산을 꼭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자동결산, 수동결산 이거 우리 안면은 있죠.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회계 1급 때는 사실 결산 시험 그 문제를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전산회계 1급은 전산회계 2급이라는 등급에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란 그 메뉴가 없어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자동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을 시켜보려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겨우 3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을 안 집어넣고,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제 기말재고자산 문제도 옵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막 우리 미착품이라든지 아니면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덤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기말재고자산을 입력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수동결산이라는 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분계를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수동결산 항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수동결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자체에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실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시험 때는 전부 다 수동결산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아예 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채점기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돌지 않을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 추가한 분계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한 분계를 봐서 그 분계만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훨씬 더 수월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동결산에서 되는 것들, 항목들을 먼저 볼까 해요. 그래서 자, 그럼 지금 수동결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동결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자동결산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 보면서 같이 하시면 우리 3004번 회사의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갔는데, 자, 우리 이 결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러면 아래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 판관비를 빼면 우리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외 수익 더하면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세부 사항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K랩에서 결산자료 입력은 자 여기에 입력을 할 건데 좌측에 결산전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는 장부 내역이에요. 장부 조회된 내역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주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입력된 내역이 이만큼 있다라고 K랩에서는 우리 편리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결산 후 금액은 결산 전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금액으로 바뀐다라고 적어주는 게 오른쪽인 거예요. 반영된 후의 금액을 우측에 결산 후 금액으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볼게. 자, 첫 번째가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게 있는데 사실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는 우리 매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산보다는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기말에 얼마만큼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는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그 팔린 금액이 매출 원가잖아. 팔린 거에 대한 원가가.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전에 봤던 거는 주로 상기업 거 봤기 때문에 상기업 거는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겠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그리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얼마만큼 썼는지를 기말에 남겨놓은 걸 뺀 나머지를 썼다고 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인건비하고 경비들이 500번 되죠. 왼쪽에 앞에 보면 코드 번호가 500번대 적혀 있죠. 그러면 이 경비들하고 쓰면 그러면 우리가 물건 만들기 위해서 올해 투입된 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럼 올해 투입을 했지만 다 못 만들고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남아 있는 거 빼면 나머지는 다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기말 제공품이라고 아직 올해 다 못 만든 금액을 쓰면 그럼 나머지는 만들었다고 해서 완성품 원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럼 완성품이 있는데 기말에 얼마만큼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가 팔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가.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보이죠. 타계정으로 대체. 이건 원재료나 이 제품들을 지금 물건 만들거나 이런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으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빼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기말 재고 자산을 자동 결산으로 하지만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할 때는 얘는 수동 결산을 꼭 해야 돼요. 수동 결산해야 된다는 건 이 분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와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이 들어와 있는 반영되어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용하는 분계가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고 그리고 대변에 우린 재고 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얼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 재고 자산은 상품이나 원재료나 이렇게 해서 적용 8번을 써서 이렇게 분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있죠. 이때는 수동 결산 해도 되는데 시험 때는 자동 결산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 결산을 권해요. 평가 손실은. 하지만 만약에 자동 계산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데이터를 그렇게 안 만들어 두면 이때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얼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해서 이 분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기말 재고자산 입력할 때 자동계산에서 우리 감모 손실이 발생한 거는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구분 없이 실제 재고액을 입력할 거예요. 자동계산에서는 얘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감모 구분 없이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할 거고, 평가 손실의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 무조건 장부 가액을 입력할 거예요. 순실형 가능액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자동계산에서는 지금 이 분계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나중에 교재 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56페이지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책 순서대로 보면 우리 계산 자동계산 항목, 자,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결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유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을 시키는 경우에, 등록의 경우에 우리 스마트 A에서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에 12월 조회하고 저장을 해줘야지만 자동으로 불러와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계산을 할 때는 우리 500번 800번 구분을 해서, 그래서 단기 감가상각비만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그냥 500번 800번을 구분을 해서 그냥 올해 금액을 써주기만 하면 되고, 고정자산 등록이라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위에 감가상각 버튼 누르면 불러와질 거예요. 그럼 K랩은 그냥 불러와지는데, 스마트에 가지고 할 때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를 열어서 12월 조회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해야지만 불러와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500번 800번 구분은, 자, 지금 여기 매출 원가가 여기 아래 내용들의 합계가 여기 올라오는 거죠. 그럼 500번은 매출 원가일 거잖아요. 그럼 재료비, 농후비, 경비 중에 감가상각비는 경비예요. 물건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게 재료비, 인건비, 그 외 나머지는 다 합쳐서 경비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곳에 왼쪽에 518번이라고 적혀 있죠. 518번 감가상각비로 분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시설장치 거, 건물 거, 계기장치 거 이거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내용은 매출원가 쪽이죠. 그럼 아래쪽에 매출총익 구한 후에 판관비를 보면 판관비에도 우리 본사 그 영업용 차량이 있을 수 있고 본사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비품도 있겠죠. 그래서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개해 주겠다는 게 이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면 매출 총익 기준으로 위쪽이 매출 원가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있고 매출 총익 아래쪽이 800번대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판관비니까. 그럼 우리 감가상각비를 단기 감가상각비를 제시해 주면 우리는 굳이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처음 나누는 게 500번대 800번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정 과목 맞춰서 금액만 쓰면 돼요. 근데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불러온다면 뭐 입력하고 나서 고정자산 입력하고 여기 감가상각비 누르면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럼 K랩은 뭐 별 작업 안 하고 고정자산 입력만 해도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냥 그걸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건 퇴직급여 추가액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500번, 800번 구분을 해서 우리 단순하게 입력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면 이건 우리 직원이 전부 다 퇴사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되냐라는 게 추계액이기 때문에 이걸 준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퇴직급여 추가액을 구한 후에 얘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값을 우리한테 주는지를 확인을 해서 우리 추가액 어쩌다 간혹 보충액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설정할 금액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500번대 생산부는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쓰는 거고, 그리고 사무직은 급여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 아래에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우리 문제에서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에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건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퇴직급여와 똑같은 성격의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이건 연금 충당부채 설정할 때 쓰는 거고,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 때는 퇴직급여라고 적혀 있잖아. 이걸로 분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를 보면 우리 노무비 안에 이번 올해 발생한 노무비가 월급은 매달 주고 있겠죠. 상여금하고. 그럼 1년 동안 준 거에 올해 발생한 퇴직금도 올해 비용이고 올해 발생한 퇴직연금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올해 비용은 맞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분개해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500분대 둘 다 비용인데
우리가 필요한 투지급여 충당부채는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얘는 퇴직연금 충당부채 설정할 때의 차변 계정이에요. 지금 얘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계정이니까 500번대 거는 여기에 추가액을 쓸 거니까 추계액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서 써주라는 거고, 그럼 판관비 아래에 급여가 있고 급여에 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죠.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사무직이나 영업부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입력이 될 거고, 다음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건데,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우리 K랩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 메뉴를 이용하고, 스마트 A는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를 이용해서 우리 보충액 환입액을 계산할 거예요. 직접. 그럼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채권 기말 잔액 빼기 대손 추정률을 빼기래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고,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자, 이게 보충액, 얘는 플러스 돈 환입액 마이너스, 이 금액을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여줄 거고, 여기에서는 직접 이 값이 나오도록 계산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충액이 나오면 이때는 자동 결산하는 걸 저도 권하는데,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수동 결산을 할 거예요. 이때 분계가 차변의 대손 충당금, 여기에서 자기의 짝지를 선택을 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쓰는 계정 과목은 우리 매출 채권 거면 800번대, 기타 채권에 대한 거라면 우리는 9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에 마이너스가 뜨면은 수동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동 계산 한 적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냥 마이너스 뜨더라도 그냥 자동 계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래 대놓고 적어놓은 회차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제가 피정은 짝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쓴 방법은 우리 잔액비례법이 쓴 건데, 만약에 연령 분석법을 이야기하면 이때는 기간별 우리 채권 잔액 곱하기 기간별 대손 추정률을 한 걸,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 전부 다의
합계에다가 합계 금액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똑같이 보충액이 있으면 더하고 환입액이 있으면 빼줄 거예요. 그냥 뭐 1개월 이내에 있는 건 몇 퍼센트, 또 6개월 이내 그 사이에 발생한 거는 몇 퍼센트 있으면 가로로 쭉 곱해주고 대주면 돼요. 그냥 다 더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목표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나머지는 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기타 채권에 대한 기타의 대운상각비는 수동 계산 사항이 옛날 이야기예요. 얘 자동 계산 되니까 얘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제 자동 계산이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무형 고정자산 있는데 감가상각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무형자산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서 무형자산 올해 상각비 구할 때 장부 가액을 알려주면 여기에 잔존 내용 연수를 나누고, 그리고 취득 가액을 알려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눠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면 돼요. 언제 샀는지를 봐서 몇 년 지냈는지 보고 무형자산 나오면 올해 상각비를 구해야 되는 형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할 거니까 오래 샀으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 상각은 월할 계산을 하는 거예요.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 이건 뭐 시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가 있는데, 자, 우리 K랩에서는 선납세금은 좌측 잔액을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되고, 추가 계상액에서는 우리 법인세 주산액 빼기 선납세금 한 금액을 우리는 추가 계상액에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K랩에서는 선납세금이 있으면 이 금액을 그대로 옆에 쓰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었으면 500에서 이 금액 뺀 나머지 금액을 아래 추가 계상액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전부 다 자동 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K랩은 모두 자동 결산인데, 우리 스마트 A에서는 자, 얘는 선납세금은 수동 결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 계상액만 자동 결산이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 이렇게 분개를 해줄 거고, 우리 추가 계상액, 우리 법인세 계상액은 얘는 그냥 자동 결산으로 입력만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냥 귀찮아서 분개한다면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미지급 세금 얼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자동 계산하는데 이때 당연히 법인세 추산액에다가 빼기 선납세금 뺀 금액을 우리는 추가 계상액이라고 보면 돼요. 왜 계속 계산이라 쓰지? 자, 이 금액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귀찮은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꼭 자동 계산 가야 되는지 봐서 우리 스마트 해가지고 갈 때 꼭 자동 계산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차변에 법인세 전부 다 쓰고, 대변에 선납세금 쓰고, 장부 조회했던 거 나머지를 그냥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해버리는 사람이 더러 많아요. 얘는 어차피 수능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고 들어가면 두 번 일이죠. 그런데 K랩은 그냥 신경 안 써도 자동 계산에서 다 되니까 자동 계산이 훨씬 더 편해요. 하지만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서 과거에 저희는 이걸 반자동이라 불렀어요. 반만 자동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우리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해주는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동 결산하는 거에서 수익 비용들이 들어오죠. 그럼 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에서 500번대의 판관비들하고, 그리고 800번대 판관비들하고, 그리고 500번대의 제조 경비들도 여기에 전부 다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결산에서 하는 정보는 전부 다 여기에 불러와지기 때문에 꼭 수동 결산 먼저 해야 되지, 자동 결산부터 하고 수동 결산을 하면 자동 결산 문제는 틀린 게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제가 그 대손 삼각에서의 줄거버리라고 한 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900번대의 기타의 대원상각비로 얘네들 분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칸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스마트에이는 여기에 금액을 쓰는데 K랩은 여기를 이용하면 되죠. 그죠? 여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럼 이 다음 시간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수동 계산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